해야지. 야, 그러지 말고 이거 한번 들어봐. 아, 뭔데? 지금 당장 라디오를 켜봐. 나른한 오후 깨울 시사 토크쇼. 모두가 즐길 수 있고 함께하는 시간. 유쾌하고도 신나는 시사 토크쇼.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9730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와 콩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고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혹은 시사본부 이렇게 검색하시면 영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주말 동안의 이슈를 정리하고 또 이번 주 가장 눈여겨볼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 시사 구말리 출발하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주말 동안의 이슈 정리하고 이번 주 눈여겨볼 소식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주라고 하면 또 신년이 또 포함되어 그렇죠. 있고 네. 또 아마 국회는 오늘로 거의 뭐 마지막 국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금 전에 12시쯤이었죠. 내년 2020년 신년 특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 거부 사범, 선거 사범 5,100여 명을 내일자로 특별 사면, 감형, 복권 조치했다고 밝혔고 이 선거 사범에 대한 대규모 특별 사면은 2010년 이후 9년 만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면 규모라든가 뭐 면면은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여쭙겠습니다. 이현정 논설위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지금까지 사면이 이제 두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2018년 신년에 한 번 있었고요. 또 그리고 지난 3.1절에 이제 3.1절 100주년 기념으로 한 번 있었죠. 특히 이제 이 사면권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좀 엄격하게 행사하겠다. 네. 좀 자제하겠다 뭐 이런 입장들을 밝혔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 사면에서 정치인들 사면은 거의 제외되어 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0년 이후에 사실은 이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은 이제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인데요. 이번에 보면 눈에 띄는 인물이 일단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네. 일단 이번에 이제 사면 복권이 됐죠. 또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또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이 이제 복권이 됐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광재 전 지사 같은 경우는 2011년도죠 벌써 박연차 당시 사건 때 그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는데요. 이 복권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사실 선거 출마를 못해서 왔거든요. 나머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복권이 안 돼서 아까 말씀드린 2010년 이후에는 한 번도 복권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보통 이제 선거법 사범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이게 그 피선거권 행사하지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동안 못 행사하다가 거의 뭐 10년을 다 채워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복권이 된 것인데 아무래도 내년 총선을 좀 겨냥해서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 보면 눈에 띄는 건 일단 그동안 뭐 이 사면 복권론이 나왔던 이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네. 또 이석기 전 의원은 이제 제외가 됐습니다. 아마 이제 한명숙 전 총리는 사실은 징역 2년을 받으시고 이제 10년 동안 일단 이 피선권이 일단 이 불허가 됐는데요. 네. 뭐 그동안 여권 내에서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제일 1순위로 사실은 해주고 싶은 게 아마 한명숙 전 총리일 겁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또 구속될 때 직접적으로 또 만났고 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무래도 정권 차원에서는 좀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법무부도 오늘 그 사면 발표를 하면서 이 사안은 이 사면권자의 어떤 생각이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은 아마 대통령께서 이번 사면을 하면서 만약 한명숙 전 총리를 사면해 줄 경우에 여러 가지 어떤 형평의 논란 또 여러 가지 정치적 논란이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한 것 같고요. 특히 이석기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뭐 대규모 시위가 지금 계속 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한 6년째 지금 복역 중입니다. 그런 걸로 보면 이석기 의원의 사면 같은 복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내부에 또 이념 논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뭐 종북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정책으로 부담되는 두 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난 분들 특히 이분 중에 같은 경우는 뭐 돈 받은 혐의로 된 분들은 다 제외했어요.
그러니까 주로 선거 정치자금 사면 이런 게 했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오랜만에 이루어진 사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임병식 부대변인께서는 이번 사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씀하셨듯이 대체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첫째는 가장 보면은 장기간 그 피선거권이 박탈됐던 분들부터 이제 구제하는 게 보이는데요. 예. 앞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18대 총선, 2010년 지방선거, 그러니까 굉장히 시기적으로 9년, 10년째 되는 분들부터 일단 구제를 한 셈이고요. 지금 시점에서 가까웠던 18대, 19대 대선이라든지 19대, 20대 총선, 또 지난해 지방선거 때 선거사법은 다 이번에 제외를 시켰거든요. 이제 그런 네. 점에서 볼 때 장기간 피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그 정치인들에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좀 길을 터준 게 좀 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당 간에 좀 균형을 좀 맞춘 게 보이는데 신지호 새누리당 의원이라든지 공선진 전 한나라당이죠. 이분은 한나라당 의원들 쉽게 말씀드리면은 보수 우익 진영에 있는 의원들도 같이 포함을 시킴으로써 진보하고 좀 균형을 좀 맞췄다는 게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사범 267명을 제외하면 대부분 이제 5,174명이 이제 규모가 많은데요. 대부분이 뭐냐면은 일반 형사범들입니다. 무슨 뭐 음주운전도 있고 가벼운 교통사고도 있고요. 또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불가피하게 이게 그 사면복권이 지연이 되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좀 많이 받았던 건데 이런 분들을 좀 구제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좀 편의를 좀 도모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하지 않았나 싶고요. 네. 한명숙 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같은 경우는 아까 이현종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마 대통령이 그런 심중에서 이번에 배제하지 않았나 좀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상황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오후 6시입니다. 본회의 시작되면 공수처 설치법 표결할 방침인데요. 그동안 4+1 협의체에서 나온 원안이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탈표 나올 가능성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이 지금 또 발의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전망하실지 두 분 먼저 임병식 부대변인께서 좀 전망해 주시죠. 공수처법이 처리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는 이제 4+1 공조체제를 통해서 네. 선거법이 어떻게 처리되는가를 저희들이 한번 봐왔지 않습니까? 이제 수적 우위가 148석만 확보를 하게 되면은 그 처리가 되는데 네. 지금 이탈표가 일부는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예. 뭐 주승용 의원이라든지 박주선, 김동철 이런 분들은 뭐 반대 의사를 피력을 했기 때문에 네. 아마 반대표를 던질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4+1 공조체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굳건한 이미도 선거법을 처리하면서 소수 야당의 이익을 좀 들어준 셈이 됐거든요. 민주당에서. 그래서 네. 아마 이제는 이제 소수 야당에서 민주당의 이제 그 공수처 현안에 대해서 이제 협조를 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 볼 때 크게 저는 문제 없이 통과될 걸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공수처가 갖고 있는 의미를 볼 때 이게 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현 정부 들어와서 가장 그 주력을 했던 게 이 공수처 법안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 1호이기도 하고 또 공수처 법안이 갖는 의미를 비춰볼 때 모든 법안은 시대의 요구에 부응을 해서 이게 나오는 건데 공수처 법안은 우리 검찰권이 지나치게 과대하고 기형적으로 행사되어 왔다는 점을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네. 이것을 국민들이 좀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을 느꼈고 이런 필요성 때문에 공수처법이 처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국민들의 요구를 감안해 볼 때도 공수처법이 통과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현정 논설위원께서는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변수는 남아있는 게 이제 권은희 의원안에 대해서 이제 한국당 의총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네. 만약 여기서 이제 지금 권은희 안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기소심의위원회 구성하는 거 하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공수처에는 수사권만 주는 거. 예. 그다음에 이제 기소권은 이제 검찰에 그대로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도 좀 다릅니다. 그런 안을 만약에 이제 지금 이 4+1의 대항 체제로 일단 안을 수정안을 냈거든요. 원래 왜 그러냐면 이게 수정안이 먼저 처리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럼 수정안이 만약 가결돼 버리면 그다음 안건은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수정안이 올라가 있고 그 수정안을 지금 오늘 표결한 다음에 먼저 하게 되는데 그럼 정리를 하면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표결을 들어간다 그러면 공수처법 관련해서 그렇죠.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이 먼저 표결이 들어가고 네. 이것이 부결이 돼야 그 다음에 4+1 협의에서 합의한 원안이
표결에 붙여지는 거고요. 네. 예. 거기에 이제 문제는 지금 한국당하고 일부에서 이걸 무기명 투표로 하자. 권은희 의원 안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국회 의결의 방법이라는 게 무기명과 기명 투표가 있는데요.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 안건은 다 기명으로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인사와 관련된 안만은 이제 무기명으로 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일반 안건도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5분의 1이 발의를 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의결을 통해서 사실 무기명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바른미래당도 지금 무기명을 요구를 하고 있고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이건 상당히 변수가 될 수가 있죠. 네. 왜냐하면 지금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내에서도 사실은 이 법이 너무 과도하다라는 비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제 전체 재석원이 295명인데 자유한국당 전체가 참석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 148석만 넘으면 의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충 표 계산을 해보면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전원이 동의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141석이 확보가 될 수가 있어요. 권은희 안에. 자유한국당 플러스 그렇죠. 뭐 나머지 등등 하면 현재 이제 의사를 표명하신 분들. 비당권파 바른미래당이라든가. 네. 의사를 표명하신 분들 표를 합하면 141석이 돼요. 근데 여기에 또 무기명으로 하면 예를 들어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뭐 검찰 출신 그렇죠. 의원들이 좀 있다고 뭐 하죠. 금태섭 의원이나 네.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할 수 있으니까 만약 그런 분들이 만약 무기명 투표할 경우에는 이제 그 반대표를 던지게 되면 자칫하면 뒤집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당 내에서는 그런 상황에 대비를 해서 또 다른 수정안을 또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은희 안을 좀 더 추가 조합을 한다든지 해서 만약 이런 시나리오가 이제 통과가 되게 되면 잠시만요. 새로운 법안을 또 지금 당장 수정안을 그렇죠. 왜냐하면 올릴 수도 있다. 지금 이제 권은희 안 말고 4+1 안에서 예. 그래서 우리 문제가 된 24조 2항을 뺀다든지 24조 2항이라고 하면은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에 그렇죠. 대해서 바로 공수처에 통보를 해야 된다. 예. 그다음에 아니면 이제 권은희 안 중에서 일부를 같이 이제 넣어서 그 어떤 수정안을 만들어서 그러면 또 그게 수정안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여당 내에서는 그냥 밀어붙여도 의석은 뭐 될 것이다. 그리고 예. 기명 투표를 하게 되면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지금 유성엽 대한신당 대표 같은 경우는 자기는 둘 다 찬성표를 던지겠다 이렇게 공적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권은희 안에도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대한신당도 지금 곧 의총이 열리거든요. 그럼 대한신당도 어떤 의견을 모으게 되면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변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 봐서는 뭐 통과될 가능성은 저는 여전히 뭐 높은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새로운 수정안 상정 시나리오까지도 전망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임병식 부대변인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수정안이 이제 표결에 통과가 되면 이제 원안은 자동 이제 파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안이 됐던 수정안이 됐던 어쨌든 공수처법은 의결이 되는 겁니다. 다만 원안에서 일부 이제 야당에서 요구하는 것들 구체적으로 이제 권은희 의원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수정안이 들어가 있는데요. 네. 일부 좀 합리적인 게 좀 보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사를 인지했을 때 뭐 공수처에다 통지하는 건데 물론 이제 그 공수처하고 다른 수사기관들하고 중복 수사 우려를 좀 막기 위해서 공수처 설립 목적이 본래 취지가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전담 기구이기 때문에 네. 이게 수사가 자꾸 뭐 검찰에서 따로 하고 경찰 따로 하고 하면 이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일원하겠다는 취지인데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그걸 문제를 지금 삼고 있으니까는요. 일부 이제 수정안이 이제 반영이 되면은 이제 그런 부분이 조정이 되겠죠. 그리고 뭐 총장 그 공수처장 임기도 지금 3년에서 수정안은 지금 2년으로 좀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원안은 보면 4+1 원안은 공수처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져가는 거고요. 지금 수정하는 데 보면은 수사권만 공수처에서 갖고 기소권은 검찰에서 갖겠다는 건데 저는 이게 너무 이제 야당이 좀 과대 포장한 게 좀 없지 않아 있는 게 뭐냐면요. 네. 이게 공수처 수사 대상이 판사, 검사, 경찰만 있는 게 아니라 나머지 뭐 선관위원들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헌재 소장도 있고 다 있단 말이죠. 예. 거기에서 기소권을 갖겠다는 것은 검찰, 경찰, 판사에 국한된 겁니다. 그런데 마치 전체에 대해서 공수처가 지금 기소권을 갖는 것으로 좀 야당에서 좀 흑색선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3자에 대해서는 그 기소권을 공수처에서 갖겠다는 뜻은 이거거든요. 그분들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검찰, 경찰, 판사들은. 그래서 자의적인 사법권 남용을 막기 위해서 공수처가 지금 하겠다는 거지 전체를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권은희 안이 수정안이 의결이 되던
4+1의 원안이 되던 공수처는 통과된다는 점에서 일부 미세한 조정은 있습니다만은 사법개혁, 검찰개혁이라는 큰 틀은 그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그 여러 논란 속에서 세 가지 법안들이 지금 이제 연말 맞아서 지금 처리가 지금 임박해 있는 상황입니다. 선거법은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공수처법은 오늘 오후 6시쯤에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남은 법안이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안인데 이거는 오늘 안 하죠. 네, 오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오늘 또 하면 뭐 연초부터 또 사람이 국회 하느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안 하는 것이고요. 제가 공수처 문제에 대해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정말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굉장히 중요한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 국가의 어떤 이 사정기구가 그동안 경찰, 검찰이었잖아요. 네. 근데 새로운 이제 공수처라는 게 생기는데 이 취지가 결국 어떤 면에서 보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또 뭐 검찰의 권한이 너무 과도하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설린 건데 네. 자 그러면 공수처의 과도한 권력은 어떻게 막을 겁니까? 자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다들 공수처가 생기면 뭐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공수처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는 있지만 공수처라는 게 지금 입법, 사법, 행정에 대한 독립기구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기구거든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어느 곳에도 사실은 견제받지 않는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이 될 수가 있어요. 그야말로 옥상옥이 될 우려가 있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또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24조 2항에 그 관련된 걸 하면 즉 경찰, 검찰의 수사하던 걸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일단 이게 인지 단계부터 가져올 수 있어요. 인지 단계라는 건 뭐냐면 누가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 이런 이야기만 가져와도 그냥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거 가져와 그렇게 하면 수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수사를 가져가서 지금 검찰은 공부 규칙에 따라서 일체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럼 공수처가 가지고 가서 이걸 어떻게 뭐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지금 울산 사건이나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그냥 공수처가 가져가서 이걸 묵혀도 그냥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 본다면 과연 이게 공수처의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은 도대체 누가 그럼 통제할 거냐에 대한 문제를 저는 제기를 하고 싶은 거죠. 또 하나는 지금 이 공수처장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만 거치면 장관과 똑같습니다. 임명 동의 거치지 않는 거예요. 네. 자 그게 됐기 때문에 그냥 임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공수처장이 내부 조직에 대한 규칙 제정을 다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조직이나 이런 어떤 검사 수나 검사 역할 이런 걸 다 규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공수처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다음에 5년 이상의 수사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 검사로 임명시켜 주는데 그럼 거기에 민변 출신이나 뭐 세월호 특조위 등등 이런 분들이 막 과반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야당에서 지금 걱정하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예를 들어서 야당에 대한 문제만 집중적으로 하면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견제를. 네. 이런 문제가 분명히 제기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제도라는 게 한번 만들어지면 없애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과연 어느 나라에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저는 한번 따지고 싶어요. 도대체 이게 이런 제도가 있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주시고요. 예. 저는 그래서 이건 정말 신중하게 마지막까지도 저는 고려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임병식 부대변인께서 저는 조금 다른 견해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공수처의 견제가 안 된다 그러는데 지금 보십시오. 울산 사건 무마했다 그래가지고 또 유재수 그 뭐 감찰 무마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검찰에서 국무총리실은 뭐 당연하고요. 뭐 개인 주택부터 해가지고 청와대까지 압수수색하는 마당인데 과연 검찰이 그때 우려대로 지금 야당에서 우려하는 것처럼요. 공수처에서 수사를 인지를 해가지고 뭉갰다? 검찰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때도 청와대 압수수색하고 무마한 사람들 다 잡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지나치게 과도한 우려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또 두 번째는 이게 정권 교체가 정권이 유한한 게 아니고 무한한 게 아니라서 언제든지 정권 교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야당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 선거법이라든지 국회 선진화법이라든지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가 지금 야당이 여당일 때 자신들이 주도해서 만들었었거든요. 예. 그때 만들 때는 이게 자신들한테 부메랑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여당이 공수처법을 뭐 유리하다고 지금 통과를 주도를 하겠지만은 이게 정권 바뀌면 또 자신들한테 다시 부메랑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봐야 되고요. 예. 마지막 하나는 그 공수처장 그 장을 견제할 수가 없다는 사실상 비토권이 거부권이 야당한테 있습니다. 7명 중에서 6명이 찬성하면 추천할 수가 있는데 네. 야당 몫이 2명이기 때문에 야당이 1명만 틀어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거부권은
야당에게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과 함께 시사구말리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뉴스 듣고 와서 선거법 어떻게 처리됐는지 국회 본회의 통과 내용들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장관 취임 후 현재 수사팀에 대한 검찰 인사를 단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발표한 특별사면과 관련해 이광재 전 강원지사는 5대 중대부패범죄인 뇌물죄에 해당하지 않아 이번 특별사면에 포함된 것이라며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한 특별사면과 관련해 서민부당 경감은 허울일 뿐 선거를 앞둔 내편 챙기기, 촛불 청구서에 대한 결재가 이번 특사의 본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사퇴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복당을 허용했습니다. 올 10월 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에서 폭력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청년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내일 열립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이어서 기상청의 송소진 씨 연결합니다. 미세먼지와 날씨 정보입니다.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의 기준인 35 마이크로그램을 조금 웃돌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보통 단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수도권에 지금 비가 오고 있고 앞으로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대기 확산이 원활해져 농도가 차츰 떨어지겠고 내일은 전국의 공기가 깨끗할 전망입니다. 다만 내일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 오후 한때 곳곳에 비가 내린 뒤 찬 공기가 밀려 내려오겠고요.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10도, 대전 영하 9도, 대구 영하 6도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때문에 지금 전국 대부분 지방에 한파특보가 발표된 상태고 강추위는 새해 첫날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5.6도입니다. 미세먼지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공인혜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비가 내리며 서울 시내 오후 정체가 평소보다 일찍 시작됐습니다. 또 이곳 여의도 의사당대로에서는 집회로 교통 통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여의도 지하차도에서 국회 앞 삼거리 방면이 전면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회 이동하셔야겠고요. 강변북로 구리 방향 정체는 난지 나들목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또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은 방화대교 부근에서 가양대교 사이와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한강대교, 다시 동호대교에서 영동대교 쪽으로 이어집니다.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방향은 고척교부터 정체가 심하고요. 반대 안양 쪽 고척교부터 금천교까지 가는 데만 20분이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사고 소식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 몽탄 2터널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발생했고요.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향 익산 진입로와 갓길에서는 국도변 진입램프 사고도 처리 중인데 부근 4차로에는 화물차도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차로 변경에 유의해 잘 살펴 지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청취자 의견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0678님,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했다면 공수처 논의가 시작됐을까요? 국가에는 다양한 기관이 존재합니다. 서로 견제해가면서 공수처 운영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공수처 찬성의 입장 보내주셨고, 4867님은 그동안 논의가 많았지만 공수처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도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가진 새로운 권력 등장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라고 우려의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과 함께 이번에 선거법 이야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는 선거법이 통과가 됐는데요. 달라진 선거제도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임병식 부대변인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예견했던 것처럼 소수 정당이 많이 출연할 수 있는 토대가 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물론 이제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는 게 너무 지나치게 많은 뭐 소수 정당이 난립할 때 그래도 어느 정도 보면은 연대라든지 정책이라든지 법안을 통해서 연대를 통해서 가능한데 너무 많아질 때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 득표율에 비해서 과도하게 의석을 가져갔고요. 또 득표율에 비해서 낮게 가져갔던 이런 것들은 약간 보정이 좀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거대 정당 둘이서 어떤 짬짬이를 통해서 그동안에 법안도 처리를 하고 예산도 했던 것들에 대한 제동이 좀 걸릴 거라. 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연정이 일상화될 거라는 것을 저희들이 좀 가정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4+1 체제에서 저희들이 여러 건을 지금 이제 보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특정한 과반을 넘긴 특정한 정당이 독점적으로 의회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앞으로 많이 이제 보기 힘들어질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정당 간에도 연대가 있겠지만은 입법부하고 행정부하고도 일종의 협업이 좀 일반화될 것으로 좀 긍정적인 기능을 좀 보여주고 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위성정당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이런 위성정당이 정말 구체화되고 가시화될 때 이런 취지가 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약간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네. 이현정 소위원께서는 글쎄요. 저는 이제 이게 그동안 제가 국회를 오랫동안 이렇게 쭉 봐오면 우리가 대통령제잖아요. 예. 대통령이 어떤 면에서 책임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사실 이제 그 대통령제 장점은 좀 효율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사불란하고요. 그 뭔가 그래도 해결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법안 처리율이 보면 그동안 쭉 많이 높아왔었는데 지금 이번 20대 국회 같은 경우는 거의 30%도 안 되는 상황이죠. 저는 그게 왜 그러냐 자세히 연구를 해보면 한편으로 보면 20대 국회는 좀 다당제이지 않습니까? 바른미래당 그전에 국민의당 바른당 뭐 이렇게 있었듯이.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권력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의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이합 집산과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네. 결국은 아주 모양새가 참 이상한 모양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로 4+1이라는 아주 이상한 형태의 지금 연대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럼 여기서 어떤 정치적 거래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네. 다른 당들을 큰 당들을 배제한 즉 어떤 면에서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 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그러면 이제 이 21대 국회가 형성이 된다면 지금 이 제도 하에서는 충분히 지금 현재보다 많은 당들이 아마 국회에 들어올 겁니다. 의석이 2석, 3석 가진 정당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들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를 하면서 어떤 정책에 대해서 흔들 경우에 저는 과연 지금보다 과연 이 법안 처리 높아질까? 저는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거의 되는 게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합니다. 예. 왜냐하면 또 여당도 여당대로 책임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하던 정책을 어떤 식이든지 변형을 시켜야 되고 여러 당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합의할 수 있는 게 하자면 또 이 예산이나 등등에 있어서 많은 또 저는 짬짬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그만큼 효율적인 정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 차라리 우리가 내각제면 그나마 정치적 연정이 형성될 수가 있고 권력에 참여할 수가 있는데 네. 권력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캐스팅 보트만 행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면 이런 정당들은 책임감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럴 경우 이건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여기다가 이제 비례정당까지 나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비례정당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 될 수 있고 3개 될 수가 있어요. 그럼 결국은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예전에 알바니아 같은 경우는 뭐 6개 뭐 4개 뭐 이렇게 비례정당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 비례정당과 그다음 모당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진행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이 초유의 실험입니다. 이게 어느 나라도 이런 제도는 실험해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제 하에서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 거는 우리가 유일할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21대 국회 정치가 어떻게 될까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분께 짧게 마지막으로 좀 여쭙겠는데 이 지금 그 위성정당 쉽게 말하면 이제 1+가 되는 이제 비례정당 탄생 이거는 뭐 묘수다. 꼼수다 여러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짧게 좀 여쭙겠습니다. 위성정당 출연은 이미 뭐 예고가 돼 있고 지금 비례한국당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지금 절차까지 돌입한 걸로 저희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꼼수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변칙적인 거죠. 이게 이번에 선거법 개정의 취지는 연동형을 통해서 의석수하고 가능한 한 일치를 좀 시켜보자는 취지인데 네. 그 우회를 또 찾아가지고 어떤 변칙적으로 한 한국당의 행태는 국민들이 아마 현명한 유권자라면은 그 부분을 아마 제대로 보실 것이고 서울 같은 경우는 수도권은 지금 아주
여당 야당 간의 그 박빙의 승부처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한국당이 자칫하면은 소탐대실로 지역당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현종 의원께서는요? 저는 정치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전개되는 게 저는 다 꼼수라고 봅니다. 네. 살라미 국회 그다음에 뭐 4+1 이게 사실 정도가 아니죠. 지금 이 하는 것 자체가. 정도 아닌 건 다 꼼수다. 그렇죠. 뭐 결국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속에서 당의 이익을 위해서 싸움 뭐 하는 것들 이거는 뭐 저는 비판할 수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누구도 지금 뭐 여기서 자기는 정도를 걷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비례정당 이 제도화에서는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제도이고 네. 또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유권자들이 이제 판단을 하시게 될 거다. 결국 우리가 뭐 20대 총선 결과를 가지고 자꾸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여론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네. 또 이 비례정당이라는 게 국민들이 이제 이런 방송을 통해서 본인들이 느끼시고 판단하시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지금 상황에 섣불리 예측할 상황이 아니다. 오히려 한편으로 보면 그때 그거 하지 말 걸라고 하는 이 후회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수처 관련해서 문자가 지금 많이 도착을 하고 있는데 각기 다른 의견 두 개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하나구룡님,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나요? 검찰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반대만 하지 말고 뭐든지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6126님은 공수처 설치된다면 여당의 독주가 심히 우려됩니다. 라는 이런 문자들 도착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가 청와대 앞 집회를 금지한 종로 경찰서장을 상대로 지난 27일 5개 집회 금지 통고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계속 지금 농성 진행하고 있고 또 불법 집회 혐의로 검찰이 범국민투쟁본부 총괄회장인 전광훈 목사 등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께 간단히 의견 듣고 오늘이 아니죠. 이제 올해 시사구말리를 마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이현종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뭐 정치적인 의사표현의 자유는 뭐 충분히 보장된다 봅니다. 그런데 네. 지금 이것 때문에 주변 주민들이 피해 보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쪽에 또 학교도 있고. 그렇죠. 학교도 명학교도 있고 예. 또 일상적인 생활이 아예 안 되고 지금 상가도 철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게 어떤 뭐 사회적인 어떤 이런 욕구 표현하는 것들은 뭐 당연하지만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과 생계마저 위협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그러면 충분히 좀 고려를 하면서 해야지 국민 지지를 받지. 예. 내 주장만 오르니까 내가 그냥 계속하겠다. 저는 이건 뭐 모두가 다 적용된다 봅니다. 내가 오르면 그냥 텐트 치고 농성하고 이런 것들 다 옳다. 딴 사람 이야기하지 마. 이런 식의 저는 좀 이 문화는 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좀 상대방을 배려하고 침묵 시위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큰 소리 하면서 교통 차단해 가면서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예. 저는 솔직히 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임병식 부대변인께서는요. 뭐 종교가 정치를 지배하거나 또는 거꾸로 정치가 종교를 도구로 삼았을 때 일어나는 지금 폐단을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분들이 의견을 피력하는 정도를 넘어서 가지고 어떤 정치단체로 변질이 됐거든요. 종교인들이 종교적인 집회가 아니고요. 특히 뭐 광약교회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청와대 앞에 천막을 치워놓고 지금 4개월째 그분들이 숙식을 하면서 지금 정광훈 목사 주도하에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뭐 내란 선동 음모죄부터 해가지고 한 4가지 정도 죄목으로 지금 혐의가 좀 있는데요. 지난 10월 3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뭐 순국결사대를 모집을 해서 청와대를 들어가서 그 들어가는 와중에 뭐 총탄을 맞고 순국하자 그러면은 뭐 하느님이 뭐 보장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요건 순수한 종교인들이 어떤 국가를 염려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지나치게 종교가 정치에 개입됐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네. 두 번째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 시위가 장기화도 됐지만 굉장히 과격하게 진행이 되면서 기독교 종단에서조차도 굉장히 눈살을 좀 찌푸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지금 하고 있는 집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네. 그런 점도 이런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우리 그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싶다면은 좀 더 온건한 방법에서 합리적인 주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 2부에는 시사구말리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과 함께 했고요.
시사구말리가 여러 가지 정말 반대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 또 나와는 생각이 다른 정치 지형들을 또 알려드리고 또 거기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좀 여러 가지 좀 건설적인 그러한 정치 상황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좀 말씀드립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